이거는 흐름을 잘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누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라는 개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철학 지문은 주장하는 지문이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행복이 이거라고 생각해. 그럼 왜 이건지 뭐 해야 돼? 근거 갖다 대야지. 그래서 뭐 찾아야 돼? 누가 뭐라고 어떤 철학자가 어떻게 근거를 갖다 대서 어떻게 주장을 했니? 라는 구조를 보는 거고요. 이 글의 구조의 핵심은 동시에 또 뭐예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근데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볼게. 조금 변형도 해볼게. 이 지문의 핵심은 사실 하지만이에요. 가봅시다. 기억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자, 선생님 간단하게 논실이라고 할게요. 논실이랑 포퍼는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와 경험과 무관한 걸로 구별을 했지.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건 과학이고요. 관련 없는 건 뭐 수학이나 논리구조 같은 논리학이야. 그 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밑줄 치세요. 주장하지. 이제 주장하는 걸 우리 볼 거야. 주장한대. 그들은 그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얘들아 형광펜 들어봐. 5번째 줄 쭉 밑줄 칠게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에 다시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된 지금 관찰이나 실험된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럼 얘는 뭐 있어?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죠.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을 형광펜 다시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예측이 맞거나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지. 어디서? 과학에서. 왜? 뭐 해야 하니까?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글을 다르지만 같은 주제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가설로부터 예측이 가능하냐. 논리적으로란 말을 넣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상하지 않게 전제를 깔고 간 거죠. 하지만 가세요.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뭐 중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중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또 하지만 하니까 아닌 애가 나오겠지. 화이는 뭐라고 했어? 아닌데 하지만 화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세모 치세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화이는 아닌데 라고 했어. 예를 들어 새로 발견한 금속 M은 얼음을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세모 가설만 가지고 열을 받는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화인의 얘기는 가설에서 예측 가설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의 모든 뭐 조건들이나 뭐 다른 상황들이나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해. 물론 가설을 세울 수도 있지만 다른 조건들을 무시해서 나올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지식들과 뭐야? 조건이 필요하대. 그치? 가설뿐만 아니라잖아. 그럼 다시 가설도. 그 다음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대상한다. 그러면 자 다시 화인의 얘기는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전체 지식을 가지고 가설로부터 예측한 거를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가설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본 걸로 뭐한데 이 전체 지식을 하는 총체주의를 주장했대. 그러면 얘네는 좀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화이는 가설 야 그럼 예측이 틀리면 뭐 가설이 틀리는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그럼 자, 경험과 무관하게 그러면 얘는 분석 명제였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그러면 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세모 콰이는 총체주의를 가로치세요. 정당화하기 위해. 자, 콰이는 총체주의를 주장하지. 그럼 이 주장이 맞게 근거 깔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근거를 맡기기 위해 가로칠게요. 정당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오승현은 오승현이다. 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건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이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승현은 오승현이다. 오승현은 뭐 할까? 오늘 국어 원장이다. 바꿔봐. 오 원장은 오늘 국어 원장은 오승현이다. 맞는 말이지. 내가 잘리면 선생님이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잘리면 오늘 국어 원장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원래 내가 이 예문을 결혼하고 나서는 오승현은 이중한 와이프다를 했는데 왠지 자꾸 예문을 말할 때마다 이혼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이혼을 하니까 왠지 이 예문을 계속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예문을. 그러면 지금 이게 같은 말이고 이게 같은 말인데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동그라미 언제나 17-4번 근거 쭉 나오죠. 언제나 반드시 동그라미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그럼 이건 사실 언제나 반드시 가능하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말한 건 경험을 통한 종합 명제를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한 건데 이 범위 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분석 명제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경험할 수 없다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자 결론 화이는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 화이는 뭐 얘기해야 돼? 총체주의 얘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걸 하면 분석 명제랑 종합 명제를 구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이는 종합 명제랑 이렇게 두 가지 종합 명제랑 분석 명제를 구별하지 않고요. 중심부 지식이랑 그 다음에 주변부 지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세모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자, 강우아, 엄마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엄마한테 바로 말할 거야. 얼마큼 사랑해? 말할 수 없이 사랑한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를 사랑한다. 자, 엄마한테 아침에 뒤지게 혼났어. 엄마 사랑해? 이 새끼 되더라. 사랑해야지. 엄마 사랑하지. 자, 효라는 개념을 봐봐. 효라는 개념을 물론 엄마한테 혼나면 좀 덜 사랑하고 엄마랑 사이가 좋으면 좀 더 사랑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주변부 지식들은 뭐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움직일 수 있지만 이 근원적인 효라는 건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원적인 효라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 그래?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의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래. 자, 그럼 여기를 깠지. 수학 논리가 경험이랑 무관한 건 아니야. 완전하게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제목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알고 보니까 친엄마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너무 많이 갔죠.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죠.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이때 도 동그라미 그리할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 동그라미 치세요. 이 누적 과정이 뭐였어?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해서 새로운 지식 하는 게 누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식을 하나 쌓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퍼지고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과정이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어때요? 반박을 피해요.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게 아니냐. 자, A는 A다. 이거는 A는 A다 라는 얘기가 오수연은 오수연이다 라는 얘기랑은 다르겠죠. 선생님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늙었구나. 예전에는 막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예전에 오수연이 아니구나. 이 개념이랑 그냥 단순히 보이는 정말 A는 A다, B는 B다, C는 C다. 이걸 뭐 굳이 경험해야 돼?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분석 문제라고 말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는 뭔데? 라는 질문에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대. 이 질문의 핵심은 뭐라고? 처음에 1문단을 잘 읽어야 돼. 왜? 1문단을 조목 까는 게 콰인이고요. 하지만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뭐가 하지만이고 이 글을 봐야 돼. 얘들아 지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온 거야? 책을 안 갖고 온 거야? 학교에 안 온 거야? 해석이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글이잖아. 똑같아. 독서 부분도 1문단에서 쭉 전제를 깔았지. 2문단에서 하지만, 3문단에서 하지만을 했지. 그럼 이 하지만은 이게 건드릴 수도 있고 이게 건드릴 수도 있고 이게 건드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또 반대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를 가장 보려면 내가 얘가 무슨 얘기를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를 먼저 보려면 1분단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1분단에서 물어봤어. 뭐 1분단에서 말 안 해줬어. 뭘까? 하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대부분 바로 뒤에 답변이 나오거나 맨 마지막에 답변이 나오지. 답을 먼저 보고 가라고. 답을 먼저 보고 가야 우리가 읽기가 편해요. 우리가 읽으면서 뭘까? 흥미진진한데? 이러지 않잖아. 우린 답을 찾아야 되죠. 16번은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지금 17학년도 수능이 딱 나왔을 때 겁나 기네. 다들 충격에 빠졌어. 지문의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요. 지금은 오히려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는 또 추세지만 이때는 뭐 갑자기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해서 되게 놀랐던 해고요. 16번 같은 문제가 이제 신유형으로 나온 문제인데 유형만 그럴싸하지 이게 니은은 1, 2, 3, 4, 5가 다 싹 다 아니야. 결국에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진 않아. 하지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17번 봅시다. 의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치 확인으로 맞아 틀려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1번 봅시다. 1번에 보자.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이라 그랬고 예측이 맞을 때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예측이 맞을 때는 논리실증주의자가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2번에 분석명제는 경험적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 3번은 주변부 지식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17번에 답 4번이죠. 순환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들아 17번에 4번 아니면 5번으로 답이 나와야 돼. 4번과 5번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지. 그치? 4번 아니면 5번으로 답이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5번은 동어반복 명제는 필연적 개념에 그리고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는 어때? 명제의 참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보기는 애매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18번에 보자. A는 뭐예요? 지금 A는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전체 지식이지. 그럼 다시 가자. 자, A는 가설이고요. B는 예측이고요. C는 전체 지식입니다. 그래서 B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꼭 그게 맞아? A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지식으로 봐야 돼. 사문단 근거 있죠? 2번 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 다음 3번에 B는 C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 우리 아까 형광펜친 부분이고요. 4번 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죠.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B, C는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뭐라 그랬어?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5번은 그러면 뭐라고 고쳐줘야 돼? B가 어긋나더라도 자 5번은 지금 예측이 어긋나더라도 뭐 해야 돼? C를 고려해서 A는 유지할 수 있지. 왜? 이 가설을 통해서 예측을 다른 조건으로 C를 고려해서 A는 유지할 수 있죠. 왜? 뭐 기존 지식이랑 다른 조건들이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체주의의 비판은 아까 뭐라 그랬어?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5번 봅시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뭐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 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경험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2, 4번은 다 총체주의에 관한 얘기고 3번은 아예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은근 틀린 사람들 있어요. 선생님 저 어휘 문제 계속 틀려요. 진짜 사전 찾아. 막 영어 어휘장 만드는 그런 맥락처럼 어휘 문제 계속 틀리면 진짜로 사전을 찾아서 뭐 그냥 단어장 하나 해서 그냥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저거만 외우지도 않아도 돼. 저거만 놓으면 요거 자체가 내가 연습이 되고 그리고 사전을 찾으라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서 그 뜻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뜻도 있네 이런 뜻도 있네 이런 예문이 쓰였네 그냥 한번 읽지 읽는 그 과정을 하세요. 그게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가보자. 1가에서 보면은 얘들아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도 중요하고 다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에서는 나 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요약서술 해주니 가를 꼭 읽고 가는 게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학을 꼼꼼하게 문학보기랑 해설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풀어야 독서를 풀 수 있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너네한테 계속 하라고 하는 게 뭐야? 오답하라고 오답. 근데 이제 우리가 과제가 계속 쌓여갈수록 오답이 자꾸 밀려갈수록 이제 욕먹기 싫어서 풀고 하니까 오답은 또 밀리고 오답은 대충 하게 되죠. 차라리 그럴 거면 진짜 좀 천천히 풀어서 꼼꼼하게 다 보고 가. 왜냐하면 지금 꼼꼼하게 한 줄을 다 보는 분석하고 오답 근거 찾고 하나 보는 힘이 쌓여야 실전에서 이걸 빠르게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이거를 빨리 한다고 하면 실전에서 구멍이 막 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맞아. 선생님이 마라톤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뛰면 다음날 어떻게 됐어? 나 올해 수능이나 한라산 가는 게 내 목표야. 원래 선생님 친구가 야 한라산 가자 이랬어.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잘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목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도 이제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운동을 1시간 개빡시게 이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이제 난 출근 못하겠죠? 이렇게 못 써있겠죠? 흐들흐들하겠죠? 차근 꼼꼼히 하는데 차근 꼼꼼히 문학도 다 읽어. 문학이라고 소홀하지 마. 문학 물론 작품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보충하고 이제 설명하고 가는 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못 읽어주는 것들도 있는데 너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는 꼭 보고 가세요. 어휘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읽고 가. 이거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 보자. 전쟁을 다룬 소설에서는 실제 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제 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박시전 후반부에서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강군 탓의 병자호란은 당시 여성이 전쟁의 큰 피해자였고요. 박시전에서는 비극적 폐렴을 재구성해서 피하당에서 전투 벌이는 사건, 대립구조에서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 동그라미, 희생자를 추모 동그라미,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강화 동그라미, 슬픔 위로 1번, 희생자 추모 2번, 연대감 강화 3번. 한편 한국 전쟁이 남은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고요.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 동그라미,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희생으로 간주된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다 인간이잖아, 그치?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은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것도 주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박시전은 안 읽을게요. 박시전은 수능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 박시전은 마지막 부분만 봅시다.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와. 너희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정신을 생각하고 용서하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강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보내나니 잘 가라. 그리고 우리 세자대군 잘 모셔 가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시장과 전장은 6.25 때 이야기인데요. 중략 이후만 좀 볼게요.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두 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쌓여 있었고요.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쌀자루는 피에 젖어서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키고 들쳐업고 진행 중입니다. 왜? 처리 중입니다. 뭘? 윤씨를 업고 벼랑을 키워 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뒷길까지 나왔고요. 뒷길에서 저 멀리 가천으로 뻗은 길을 살펴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지금 25번에 보면 다해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하기도 너무 이제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찾아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24번에 3번에 굶주린 이리 때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생네모판 존재가 아니라 나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힘들어서 이제 굶주림을 비유한 거지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 다음에 22번에 학습활동 2번째 줄 봅시다.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시전과 다음에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어떻게 반영돼? 여기서는 민중들의 소망으로 나타나서 반영이 되죠. 민중들의 소망. 그 다음에 26번은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개념어를 좀 볼게요. 인물의 회상을 통해 회상이라는 건 뭐야? 과거의 이야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 그럼 시간도 나오고 성격이 뭐 착했든 나빠졌든 변화도 나와야 돼요.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관념적은 구체적의 반대말이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보통 긴박한 상황은 짧은 호흡을 쓰거나 문장의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장면의 내용이 급박하게 바뀌거나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긴장감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용 문제로 오히려 내용 의미로 푸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자. 구름의 파수병 봅시다. 구름의 파수병. 일단 작가 보세요. 작가 누구야? 김수영이네. 그치? 얘들아. 김수영 시인은 1976, 7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가 참여 시인이라고 하죠. 자, 시 볼 때 어떻게 보라고? 작가 보고, 제목 보고, 내용 보라고. 내면 김수영 시인 좋아해요. 김수영 시인은 참여 시인이에요. 참여 시인이 뭐야? 현실 비판에 참여하는 시인이고 여기서의 참여라는 건 뭘 비판한 거야? 독재를 비판한 거죠. 자, 구름이 파수병이래. 그러면 파수병은 지키는 거지. 구름이 갖는 의미가 뭘까? 구름은 볼 수는 있죠. 잡을 수 있어요?
구름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지? 그럼 구름의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보고 구름이 뜻하는 걸 뭔지를 보면 이 시의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내용 갑시다. 내용 뭐라고? 어떤 상황이고 얘가 어떤 정서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니? 라는 걸 보라는 거죠.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나 동그라미 나 직접적으로 나 해서 나를 봐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내가 나를 들여다보죠. 그럼 뭐야? 자기 관찰. 객관화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나를 내가 들여다본대. 한 발 떨어져서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 내 생활은 어때? 시를 쓰는 생활과 시에 반역하는 생활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은 시 쓰는 생활일 거고 시에 반역하는 생활은 뭐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이 되겠죠. 현실이겠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있는 마음으로 나의 지식과 먼 산정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나를 떨어져서 멀리 보는 거니까 자기 관찰 객관화 개념이죠.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은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나의 자식, 세모, 아내, 세모, 물건, 세모. 그리고 봐봐.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건 세모 치세요. 그럼 정해진 물건은 뭐야? 내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지.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안 왔지. 친구 안 왔어. 친구 안 왔는데 만약에 친구가 와서 나한테 야, 시 안 써? 야, 뭘 시 써야지. 정신 차려. 너의 본질을 잊지 마.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잖아.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서 쓰면 좋겠어.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날각 빠진 생활 세모. 내가 시를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야. 내가 현실이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다지 낡아 빠진 생활 세모, 먼지 낀 세모, 잠자는 세모아. 그러면 이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구름이고요. 내 구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참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 세모, 마루 한 칸, 세모, 부엌, 세모, 애처로운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애처로운 철을 거느리고 외양만으로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밑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 정서 나왔잖아. 지금 상황은 시를 못 쓰고 현실을 사는 상황이고 내 정서는 지금 아내를 보면 안타깝고 내 현실이 쑥스럽고 그치? 시인이 왜 시를 안 쓰지? 라는 거지. 자,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인간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그리워하던 어리석음도 이제 사라졌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제비 동그라미. 제비는 시 쓰러 갔다. 제비는 자유 찾아갔어. 나는 못 가지.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세모. 구름이 어때요? 흔적이 없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인지 갈 수 없으나 어디로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동그라미. 현실을 반역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구름의 파수병인 누구? 나래. 나로 끝나죠 시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A가 볼게요. 조명 밝게 변화한다. A에 한가운데 펼쳐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가고요. 동현아 소연아 어디 있느냐? 여기 없어요 아버지. 그래 B로 가자. 무대 안으로 나온다.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귀머거리가 들을 정도야.
동현과 서연이 등장하고요. 부르셨으니까 너희들이 없더구나. 왜 다퉜니? 자, 서연은 뭐라 그래? 동현이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이게 핵심이죠. 그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연은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현이 뭐라 그래? 아니 부처님을 만들면 부처님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서연이는 부처님을 만들어도 그 안에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못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논란을 하는 거죠. 예술에 대한 관점이 지금 다르죠. 자, 서연과 함이정 일어서고요. 중략 후에 돌부처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이때의 길은 이제 운명을 개척해간다. 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돌로도 부처를 만드는데 물부처도 만들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얘기 끝나는 거죠. 28번 보세요. 구름의 하수병에서는 반역, 이제 자기 성찰 드러나고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고 그래서 뭐 내가 시를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현실도 잘 살아야지 죄책감 없이 시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이걸 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31번 갈게요.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가는 그러니까 생활 집이랑 지금 어때? 성찰의 공간 공간으로 따지면 내 현실의 공간은 지금 어디야? 집일 거고 여기는 먼 산정이겠지 공간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나에서는 뭐가 나와요? 개울물의 이쪽과 저쪽이 등장을 하죠. 그치. 그래서 나봅시다. 돌부처를 만들어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지 알 수 없지. 그 다음에 서연이 예술관이 조승인한테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 근데 이거 4번 말고요. 나머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33번 지문 갑시다. 그러니까 과학 지문에서 지금 순서대로 나오는 과정이나 그 안에 이제 들어간 얘기들을 우리가 봐야 문제를 사실 잘 풀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일치학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는 게 맞죠. 가봅시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러면 얘 뭐에 관한 얘기할 거야? 탄수화물이 뭐냐면 이란 얘기 하겠지.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나누는데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나뉘는데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물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요.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사람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갖다 쓴대.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 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공통점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건 똑같아. 그러면 사람은 분해 효소가 없어서 에너지원으로도 못 쓰지. 근데 이제 뭐 동물들도 똑같이 분해 효소가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이용하면 살아간다.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 번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할 거야? 반추위 미생물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천천히 갈게. 천천히 잘 따라와.
그래서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초의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F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그러면 이제 F는 뭐에 섬유소 분해한다. 식물세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합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자, 그럼 F는 뭐 한다고? 포도당을 대사 과정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 그럼 F는 포도당으로 중간 과정 생략할게.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진산, 그 다음에 대사산물로 발생하고요. 그러면 F에서 아세트 칠판 될까? 숙진산으로 이용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에서 미생물이 생장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가로치세요.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숙진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되고요. 이 과정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그러면 숙진산은 뭐야? 다른 동물의 에너지원 이렇게 쓸게요. 다른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각각의 특징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반추위에서는 비섬유소 녹말을 분해하는 S도 서식한다. 그래서 비섬유소 이제 S 비섬유소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서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되고요. 그러면 7.0 뭐 느리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아세트산이랑 에탄올이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서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자 그러면 6.0 이하거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때는 젖산으로 이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대. 그러면은 이 젖산은 지금 얘 역할도 하고 다른 동물 도와주는 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런데 세모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젖산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네.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동물이 아까 얘 빠르게 한다 그랬잖아.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요 필기 안 하고 그냥 숫자 매기고 갈게. 동그라미 1번.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 동그라미 1번.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2번. 과도한 양의 젖산 배출 3번. 산성도가 높아진다 4번. 그래서 5번은 뭐예요? 5번은 L과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의 생장이 증가하여 마지막 결론 6번은 뭐야? 다량의 젖산이 배출하기 시작한다. 과정 다 중요해. 다시 얘기해서 완전 간단히 이거 1번부터 6번까지였는데 얘가 빠르게 많이 먹으면 배출도 어때? 젖산 배출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이제 중간 과정 1, 2, 3, 4, 5, 6을 얘기를 했죠.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밑줄 생장이 감소한다. 그럼 이 얘기 왜 했어? 이 젖산 배출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생장 속도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이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까지 떨어지더라도 어때요? 생장 지속할 수 있어. 그러나 세모 밑에 5번 줄에 그러나 세모 S 도도도도도 자신의 세포 외부가 pH로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요. 멈추고 어떻게 돼? 더 급성 반추의 산성증이 발병한다. 그럼 얘도 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33번, 34번 볼게요. 33번에 얘들아 답은 5번이고 34번에 답은 4번인데 나머지 33번에 1, 2, 3, 4, 34번에 4번 맞게 고쳐볼게요. 35번 진짜 많이 틀리고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35번의 핵심은 사실 35번의 핵심은 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이 문제는 가부터 푼다기보다 나부터 푼다는 게 맞거든. 이거 4번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4번 한 이유는 다 포도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지 이제 합성된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뭐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다. 그러면 봐봐. 그럼 이 에너지원으로 되는 그 전의 과정이 포도당이잖아. 포도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려고 하는 거지. 되려고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 산물이다. 포도당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로 이제 풀면 조금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험 얘기로 넘어갈게요. 보자. 37번 질문 이제 보험 좀 봅시다. 자, 질문. 자동차 보험 이제 흔한 예로 해볼게요. 나와 남편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남편이랑 운전한 지 이제 10년씩 됐어요. 자, 선생님이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선생님 남편이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 자, 선생님 남편이 나보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지. 그냥 추측해봐. 나보다 남편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잔인하네. 내가 더 많이 내죠. 자, 보험료를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보다 뭐 보험료를 사실 적게 내는 게 뭐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보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든다고 해. 들었어. 근데 보험료를 내가 더 많이 내. 왜? 나 어리니까. 그럼 좋겠지만 그럼 좋겠지만 선생님 남편은 사고를 낸 적이 없고요. 선생님은 사고를 낸 적이 2번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 많이 해줬잖아. 첫 번째 사고는 뭐였어요? 운전하다가 진짜 통 하고 빨간 광역버스를 부딪혔어요. 출근 시간에 그 버스에서 내려서 뒷버스로 옮겨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째려보면서 바빠 죽겠다 라고 출근 시간에 이 지랄이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진짜 죄인처럼 내 생애 첫 사고거든. 얼마나 무섭고 막 심지어 엄청 큰 버스도 받고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를 째려보고 가니까 막 진짜 쭈구리처럼 너무 무서웠어. 그 다음부터 운전을 진짜 가뜩이나 조심하는데 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항상 진짜 조심조심 운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난 2번밖에 사고가 안 났는데
정말 이제 조심조심 운전을 하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옆에를 틀어서 갔어요. 설마, 에이 설마 이렇게 딱 가져갔어. 자, 가만히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무슨 미친 차가 이렇게 모서리에 주차를 있다 그러는 거야. 이 모서리에 주차해 놓은 차의 여기를 아주 살짝 싹 긁었어요. 정지에 있는 차를 내가 갖다 베면 1대 100이래. 그러니까 빵대 100이래. 보험회사의 빵대 100은 거의 없는 일이래. 근데 어쨌든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 차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차가 2억짜리 차였어. 뭐 내가 비싼 차니까 피해야지 뭐 싼 차니까 부딪혀 이런 거 아니잖아. 몰랐어. 너무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밤에 이제 퇴근하고 가다가 부딪힌 거서 11시 넘었는데 보험회사 이제 전화했더니 아저씨가 오고 여기 이 앞전에 이제 사고가 났잖아. 맨 처음 어떻게 당황을 하니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나 속았어. 그랬더니 보험회사에 전화해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면 어떡해. 보험회사에 전화해 이러는 거. 화 나 안 나. 뭐야 봐봐. 그래서 나 사고 났어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 괜찮아라 그래야지. 빨리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내가 화가 또 나죠. 그래서 뭐라는 거 이제 화가 붙으니까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리고 보험회사 아저씨가 이제 왔어. 생각했어. 누가 먼저? 남편이 먼저. 보험 아저씨가 먼저. 보험 아저씨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이렇게 사고 처리하고 하면 되는데 이 차에 번호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이 뭐 이제 혹시 뭐 내 연락처를 꽂아놓고 보통 간대. 저렇게 제가 긁은 사람이니 연락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종이가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못 볼 수도 있고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제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 이제 조회하는 게 이제 순서가 맞대는 거야.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경찰이 왔어. 난 사실 완전 멘붕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남편도 경찰도 왔어. 경찰이 오자마자 음주 이거 측정기를 내미는 거죠. 저 술 안 마셨는데요 이제 음주 측정을 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해보자. 저 술 안 마셨다니까요 이제. 난 이미 만신창이 술 안 마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거 잘 안 되기도 한데 또 다시 해보자. 그랬더니 이거 잘 안 되네요. 또 다른 음주 측정 기계를 갖고 와서 해서 술 안 드셨군요를 했어. 서럽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술 안 마시고 뺑소니 아니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나는 사실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차가 비싼 차잖아. 그러면 진짜 이 비싼 그 이제 정말 브랜드 그 정비소 들어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온대.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오면 내년에 내 보험료도 엄청 할증이 된단 말이지. 근데 역시 부자는 크리스 마인드가 달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저씨가 그러시면서 그냥 뭐 사설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사설 뭐 이런 데도 있다. 네네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되게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예민한 사람은 범퍼를 싹 다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거기만 이렇게 뭐 도색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되게 그냥 무사히 잘 끝났어. 2번밖에 사고가 안 났는데 난 무서워. 나 진짜 운전할 때 항상 무섭고 운전할 때 누가 이렇게 끼어든다.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내 앞에 끼어든다. 근데 저번에 선생님 운전을 하고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 택시가 끼어들더라고. 택시 바쁘지. 택시는 일하는 거죠. 바쁘지. 내 앞에 택시가 5대가 쩍쩍쩍쩍 끼어들어서 갔더니 선생님 남편이 옆에서 호구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데 바쁘겠지 이렇게. 무서워. 나 운전 무서워.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좀 근원적인 얘기를 다시 해보자. 그럼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건 왜? 사고 발생 확률이 내가 더 높아서 그런 거지. 상대적으로.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어. 그럼 보험료를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아니, 나랑 남편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험료를 내가 더 많이 받을까? 남편이 더 많이 받을까? 내가 더 많이 받겠지. 왜?
돈을 많이 내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보험에 대한 지금 어때? 기대값도 더 많겠지. 그쵸? 선생님이 아기가 태어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사망보험 가입했어? 왜? 아니 아기도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난 어떡해? 그랬더니 나한테 너는 가입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아직 같이 가입할까? 이제 이렇게 갑시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선생님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우리 경영학과 3학년 때 보험론을 배우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험 수업이 너무 재밌고 이거 보험 설계 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어떻게 하든 무조건 보험회사가 이득이거든? 어떻게 짜든 모든 보험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이득이거든? 이게 되게 구조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배우긴 하는데 모든 결론에서는 보험회사가 다 손해나는 상품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은행의 적금과 적금 상품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재원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개념과 목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한 얘기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율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3번에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한정한다. 근데 문제는 뭐야? 3문단 마지막에 정부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파. 근데 이 아픈 걸 꾹꾹꾹 참고 보험을 하나 예를 들어 치과보험을 들고 이가 너무 아픈데 참고 1년 뒤에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미리 들고 1년 뒤에 나 지금 아파 하고 보험금을 탈 수도 있겠지. 사실 좋지 않죠. 그 사이에 많이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내가 안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이런 뭐 정보가 없으면 아프신 거 아니에요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을 하고요.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38번 문제 근거죠.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아까 저거 보험료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 사례요. 선생님 친구가 이제 남편 몰래 이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남편 몰래 어디 가다가 앞에 차를 살짝 퉁 박은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몰래 또 가는데 사고까지 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서 그 앞사람한테 그냥 보험 처리 안 하는 걸로 하죠. 그랬는데 진짜 퉁 박은 건데 내가 그럼 100만 원 주세요 이랬대. 앞차가. 그래서 이거 좀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이랬더니 그럼 보험 처리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한번 잔소리 들을래? 100만 원 낼래? 보험 처리해야죠. 그렇죠. 보험 처리했다. 근데 이런 일들 사실 은근 많이 일어나죠. D로 갑시다.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왜?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장함으로써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험 고지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39번 갑시다. 39번에 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이랑 0.25 사고 발생 확률이 지금 얘는 어때요? 0.1이고요. 얘는 0.2겠죠. 그럼 사고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내고 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겠지. 그치? 그래서 봅시다. 5번에 A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어때요? 둘 다 보험료가 같으면 기대값도 같겠지. 근데 나머지를 보세요. 1번 봅시다. 1번에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기대값도 2배가 되겠지. 39번 맞게 고쳐줘. 이번에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도 2배가 돼야지 기대값도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다르겠죠. 왜?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르니까. 그 다음 4번에 보험금이 같다면 보험금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A의 보험료가 B에서의 보험료가 A의 보험료보다 2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0번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검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41번은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기간 내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 연행가는 넘어갈게요. 얘들아 연행가는 사실 해석만 되면 문제 자체는 금방 풀리거든요. 선생님 그냥 해석 한번 쭉 갈게요.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책 쌓아놓고 자몽종 자몽각은 서로 울고요. 좌우에 당선 깔고 방석 백전유 이편 저편 서로 걸터 마주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서 이제 거기 사람 처음 이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내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간 거야. 황제 만나러 청나라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봐봐. 조선, 일본, 청 다 말은 안 통해. 그치만 다 한자를 쓰지. 그러니까 글은 통해. 그치? 그래서 화자통에 대를 받쳐 가득부어 권하기를 파스슨 노르스는 형치가 만구한데 저희들과 우리들의 언어가 말이 안 통해. 말 한마디 못하고 귀머거리 벙어리인지 같은데 천하의 글은 갖다 필담 별표 치세요. 필담. 서로 지금 어때? 한자로 글은 통해. 당연 먹을 가라 양호수필 덤뻑 찍어 시전지 빼어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저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가. 우와 말기 잘 통하니까 너무 좋다. 황제가 상 주고요. 삼사신 역관 막 인사하고요. 309고도 하고 외부에서 지휘하고 대청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놓은 모양. 먹을 거 겁나 많고 근데 핵심이 뭐야?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자, 우리가 연행가랑 일동장류가 이제 할 건데 청과 일본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이제 조선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청나라 더러워. 청나라 안 씻어. 일본 저좀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 가보고 와 진짜 멋있다. 진짜 크다. 가도 끝이 없다. 와 무슨 성을 금으로 다 발라놨어? 와 생각보다 개부자네? 와 저런 실용적인 도구들이 있네? 라는 생각지도 못한 근거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해요. 그 다음 디귿에 사람마다 주시면 동이느라 각방은 분분하고 장계 발정을 설레군전 우리 이제 언제 돌아갈게? 라고 해서 추 7월 11일에 퇴원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이제 집으로 간다. 풍운이 부는 한데 집 소식이 딱 끊기니 사우삭 타국객이 내 마음이 나그네야. 그래서 보니까 울적의 심은 나 봄에 출발해서 왔는데 가니까 가을이 되는 것 같아. 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